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뭘 그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이죠. 오늘 아주 좀 특별한 걸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없고요. 심지어 맛까지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보니까 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공기 아닌가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보다 더 작고 가벼운 원소 바로 수소인데요. 요즘 이 수소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난리가 났죠. 맞습니다. 수소로 자동차도 움직이고 발전소도 돌리고 네. 또 이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고 있죠. 맞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지만 미래 에너지판을 뒤흔들고 있는 주인공 수소. 빨리 보여 수소!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게 되면 연간 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수소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세계는 지금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소 산업, 시장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는 김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조원철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산불,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석연료 대신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올해가 그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보고서를 하나 딱 보고 왔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이죠. 우드 맥킨지. 여기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를 봤더니 2026년 올해를 갖다가 수소 산업의 심판의 해라고 본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심판. 뭔가 그 표현만 놓고 보면 좀 비장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교수님, 어떤 예측들이 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심판의 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무거운데요. 네. 그동안 수소라는 게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기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막연한 확장성이 좀 기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경제성이라든가 산업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야지만이 진정한 수소 경제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25년부터 비용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이런 시장의 재평가가 좀 이뤄진 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낙관적인 기대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에만 의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은 분명하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계약, 그다음에 산업적 수요가 뒷받침돼야지만이 그러한 수소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가 바로 상업적 시장으로서의 GDP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수소 산업과 생태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주목받는 게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그렇죠. 자, 박사님, 수소 경제 의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에게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이것을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신에 친환경적인 수소로 대신하자. 또 수소로 경제를 돌리는 그런 경제 시스템. 이게 이제 수소 경제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수송용 중심으로 이걸 이제 열심히 이제 보급하고 확대시켜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소 전기차 쪽이 사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함께 캐즘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캐즘이라는 것은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대신에 탄소 중립,
또는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정유산업이라든가 석유화학 산업이라든가 제철 산업에서 산업용 가스로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반도체의 공정 전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 경제라 함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 산업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수소 에너지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또 착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교수님. 수소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수소가 흔히들 우주의 물질의 75%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것이 굉장히 많고 쓰기 쉽다고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쉽게도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의 에너지 중심 전환 과거에서 산업 공정, 그다음에 에너지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철강, 정유와 같이 산업 공정 같은 데서 이제 탈탄소와 탄소 저감 정책에 힘입어서 산업력 수요로서의 다시 가치라든가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외딴 지역들은 보통 전력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생산된 아무리 전기를 만들어도 쓸 곳이라든가 판매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수전해를 이용해서 글로벌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산업의 탈탄소와 그다음에 글로벌 에너지의 교역, 그다음에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 향상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인류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 박사님, 이제 수소가 생산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다양한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수소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거, 합성 선풍 같은 거 만들려면 나프타라는 것을 이제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만드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수소가 나옵니다. 또는 제철소에서 환원제로도 쓰고 있는 코크란 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오고요. 가성소다 이걸 만들 때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산물 수소는 기본적으로 순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차에 들어가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99.9% 이상의 깨끗한 수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제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늘리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더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럼 박사님, 네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게 수소인데 네네. 우리가 지금 우주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네. 수소 포집 기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다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기 어렵고요. 대부분의 이제 지구상에 있는 수소들은 다른 무거운 물질과 화합물 형태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탄화수소. 탄화수소. 네, 대표적인 게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뽑았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천연가스 많이 뽑아 쓰는데요. 이 천연가스에서 뽑아 쓰는 수소를 천연가스 추출 수소라고 하고요. 이걸 만드는 방식을 SMR, 스팀 메탄 리포밍입니다. 여기서 메탄은 천연가스고요. 스팀이 뭐냐? 우리 떡 같은 거 쪄보신 적 있죠? 증기. 예, 맞습니다. 고온 고압의 수증기와 이 메탄, 즉 천연가스를 반응시키면 여기서 수소가 나옵니다. 근데 단점은 단점은? 이산화탄소도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수소 1kg을 만드는데 보통 이산화탄소가 한 10kg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면 이제 깨끗한 청정수소가 되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레이 수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아니 저희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원, 착한 에너지원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그 수소를 만들어내는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저희 오늘 이거 주제 선정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이 대안이 뭐 있는 겁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수소의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CO2가 많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재 수증기 메탄 개질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깨끗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현재는 이런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먼저 포집하고 그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땅속 깊이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격리하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해저 깊은 곳에 한 수킬로 밑에 가스전이라든가 아니면 염수층 아니면 석유층 즉 CO2가 이제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깊은 곳에 CO2를 영리적으로 격리하는 기술을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고 이 모델은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웨이에서 노던 라이트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는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무거운 물질과 결합되는 화합물, 하나수소인 천연가스라면 또 하나의 화합물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네. H2O가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물입니다. 네. 이게 물에서 수소를 뽑았을 수 있고요. 이거를 전기를 넣어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전기가 필요한데 네. 그 전기가 얼마나 깨끗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 가령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돌려서 막 이렇게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고 만든 전기를 가지고 만들면 이걸 정말 깨끗한 수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깨끗한 수소로 해서 그린 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린 수소가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좋은데. 전기를 써서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깨다 보니까 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랑 결국 가깝고 우리가 깨끗한 수소를 쓰고 싶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담스럽다, 주저하게 된다라는 면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고효율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이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런 현실적이다.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도 나왔고요. 이렇게 수소를 색깔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준이 뭐예요? 수소는 원자기호 1번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물질이고요. 이것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는 자기보다 당연히 무거운 물질과 강하게 결합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장 가벼운 상태의 수소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원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메탄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오 소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원료도 있고 따라서 다양한 기술의 조합도 있어서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3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좀 체계를 나눠야 되겠다. 네네. 뭔가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가장 직관적인 거는 색깔로 하면 사람들께서 인지하기가 좀 편하시니까 그래서 색깔로 많이 나누는 면이 있고요. 고온 고압의 스팀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인 메탄을 반응시켜서 만드는 스팀 메탄 리포밍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레이 수소,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조금 어두운 색깔을 좀 칠해 놓는 거죠. 바로 와닿아요. 그레이 수소 하면. 좀 어두운 느낌을 먼저 네. 주고 그 다음에 좀 밝은 느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 예, 약간 이름에서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어서는 소스를 원료를 깨끗한 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것을 전기화학적으로 물을 쪼개서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린 수소,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각각의 장점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점도 있으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순백의 수소라고 불리는 화이트 수소. 이거는 약간 느낌 굉장히 또 그린 수소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자,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화이트 수소. 화이트 수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처럼 지하에서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시추를 해가지고 뽑았으면 될 것 같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 네. 서아프리카, 말리 같은 지역에서는 1kg 땅만 딱 시추를 해도
거의 98%의 고순도의 수소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걸 지금 현재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좀 덧붙여서 현재 프랑스 로레인 지방에서도 이러한 수소의 화이트 수소 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미 시추가 가능하고 시추가 실제로 또 되고 있다고 하면 뭐 석유처럼 석유를 완벽하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결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데 네. 하지만 거기에는 불확실한 어떤 쟁점이 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단점이 있구나. 뭡니까?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석유처럼 아니면 석탄처럼 천연가스처럼 대규모의 매량되는 매립지라든가 큰 자원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불분명한 것이 한계입니다.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 예,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예. 이런 지질적인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산업 규모로 자원화하기에는 좀 불분명하다. 그런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수소니까 당연히 에너지니까 양이 많아야 되고 네. 수소니까 당연히 고순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여전히 매우 불확실한 면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시추하는 과정에서 또 누출이 되거나 누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땅을 이제 파게 되면은 예, 어쩔 수 없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가스들이 동반돼서 배출된다거나 등등 그다음에 지층의 안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좋지만은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자, 수소 에너지 상용화의 걸림돌로 이제 계속 얘기되는 뭐 가격적인 문제 그리고 좀 또 다른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소의 단점 중에 하나로 이 너무 가볍다는 게 지금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단위 무게당 부피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수소 1kg에 11,000리터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저장이 어렵네요. 예, 저장도 하고 운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대안으로 요즘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한 마이너스 33도 정도 되면 이게 액화돼서 통에다 싣고 다닐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무역하는 상품으로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울산하고 여수하고 인천에 이미 항구도 있고 여기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저장 시설, 선박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시설 잘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대량으로 수소를 수입할 때 도움이 되는 하나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수소로 움직이는 새로운 산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볍지만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뽁뽁이 그리고 물이 꽉 찬 생수병. 자, 여러분은 트럭에다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실어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생수병을 드는 게 효율적이겠죠. 자, 미래 에너지라고 손꼽히는 수소의 핵심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어려운 핵심 과제를 해낸 혁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 오, 멋있다. 배에다가 이렇게 딱 돼 있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게 뭐 이렇게 멋진 모형이 딱 전시가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모형입니까? 저희 액체 수소의 저장부터 시작해서 운송, 활용까지 나타내는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디오라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소가 우리 일상에 오는 그 과정을 갖다가 딱 이렇게 요약을 한 거네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소 하면은 그냥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기체의 형태잖아요. 이걸 굳이 액체로 바꿔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중에 떠다니는 이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을 시키면 액체 상태 수소가 돼요. 네. 기체 수소는 이렇게 멀리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피가. 이거를 액체로 만들면은 굉장히 작은 용기로 압축을 시킬 수 있고요. 그게 비율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기체 수소의 부피 대비해서 800분의 1배로 줄어들고 냉장고 8대 분량이 생수통 2리터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 8대 분량이 이 생수통 하나로 이렇게 확 압축이 된다고요? 와, 그러면은 뭐 이거 나중에 상용화되면 물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엄청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이 뒤쪽에 보니까 그 드론인가요, 저게? 아, 맞습니다. 저건 무슨 드론이에요? 저거는 실제 액체 수소를 사용해서 비행할 수 있는 수소 드론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드론이 네. 실제 액화수소 드론은 아니고
기체 수소 방식으로 움직이는 드론이라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어. 국내 규정상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오늘은 안전상의 문제로 네. 일단 기체 수소로 운영되는 걸 보여드릴 거고 예. 액체 수소를 쓰든 기체 수소를 쓰든 이제 수소 드론의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와! 와! 기존의 배터리 드론과 지금 이 수소 드론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부분이 이 수소 드론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강점이라면 비행 시간이죠. 아무래도 배터리 드론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이제 기체 수소를 사용하면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액체 수소를 사용하면 6시간, 7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해서 아무래도 이제 장시간 비행이 필요한 이제 실질적인 산업 현장들, 예를 들어 측량을 한다던가 인프라 점검을 한다던가 아니면 군에서 이제 뭐 순찰용 뭐 보안용으로 이렇게 쓰는 이제 실제 산업 환경에서 즉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야, 아니 비행 시간이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기네요. 네네. 해외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벌써 자랑스럽습니다. K 수소 드론이 이미 해외에는 그 정말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는 그 실제 제조 공정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큰 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 액화수소 탱크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요거는 이제 겉에 보이는 거 안쪽에 들어가는 네 내통이고요. 영하 253도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영하 253도를 버티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네. 요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직접 설계하고 이렇게 생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쪼꼬미가 나왔네요. 요런 건 일회용 소형 탱크가 이제 드론에 사용되는 탱크인데 예. 내통이랑 외통 사이에는 이렇게 진공 단열층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지금 보시는 요 알루미늄 박판은 이제 실제로 우주 발사체에도 사용되는 단열재인데요. 굉장히 얇은 종이 같은 게 돼 있고 알루미늄이 돼 있고 이렇게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좀 순차적으로 층층이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열이 들어왔을 때 알루미늄 요 종이에서 반사가 되고 또 이제 종이층에서는 또 열이 흡수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 탱크 안에까지 열을 흡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 대체 그 단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뭐 거대한 텀블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 요 거대한 텀블러 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득 채우면은 이 얼음이 한 달 동안 안 녹는 그 정도의 단열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네, 오늘 덕분에 액화 수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이런 에너지 생태계 여기에 핵심 축을 액화수소를 사용해서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도 도달을 해서 일상과 우리 산업을 좀 안전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액화수소니 얼른 상용화되길 바라면서. 그럼 이거 궁금한 건 액화수소 드론으로 택배도 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아유 물론입니다. 광역버스 이런 거, 버스도 물론 가능하고요. 간선버스, 네네네. 지선버스.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직 저 질문 남았는데 저기 선생님?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20세기 산업 구조가 이제 수소, 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가 중심이 되면 네. 이제 탄소가 점차 사라지고 또 그렇게 되면 산업 지도가 바뀔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수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아직은 현대차에서는 수소 연료지 자동차에 대해서 꾸준하게 판매를 해왔고요. 그런 기술이라든가 노하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농축되고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서서히 발현이 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수준의 장비라든가 연료전지, AI까지 다 통합된 전체 수소 플랫폼을 지금 구성하겠다라는 큰 발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인천에 가보시면은 액화수소 플랜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수소의 저장과 관련된 액화수소 산업이 있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스코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니 이것을 기존의 화석연료의 환원제에서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수소 환원 제철 공정, 그다음에 수소 혼소 발전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수소 발전에 또 많은 그 사업이라든가 그 비즈니스를 해 왔습니다. SOFC라든가 연료전지 쪽으로 지금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대표적인 기업인 한화라든가 아니면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이용한 그 수송선, 연료, 터빈, 추진선 등을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이런 활동,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수소가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분야의 성장세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대략 한 60개국 정도 수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금융기관들, 또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 이제 단체들에서 이제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2050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후에는 대략 이 시장 규모만 2,3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2,300조 원이 얼마 정도 되지? 잘 감은 안 옵니다만은 네. 어마어마한 이제 산업이 될 것 같고요. 음.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개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수요, 수소의 수요는 대략 9,700만 톤, 거의 1억 톤 정도 될 것이다. 50년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수요는 한 2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겠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청정 수소, 앞서 말씀드린 그린 수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1%가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최소한 이제 그때쯤 되면 이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이 그린 수소, 청정 수소가 되지 않을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수소 경제의 그 성장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요인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결론적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 가격이 하락하는 것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고 대중화될수록 단가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전의 기술이 보다 더 발달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즉 기술적인 발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플레이어가 동일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값싼 전력을 누가 더 값싸게 수소로 전환하냐는 바로 기술 싸움이 됩니다.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즉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기술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수소 경제를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수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H2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소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좀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싶어 하고요. 수소를 생산하신 쪽은 안정적으로 한 10년 단위로 좀 비싸게 좀 자기 생산 단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맞춰서 하고 싶은데 이 눈높이 차이를 이제 정부가 메꿔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GX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화석 연료에다가 이제 부가금을 부여해서 거기서 이제 일부 돈을 받아다가 이제 그린 에너지, 그중에 수소 같은 경우도 여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서 GX에다가 앞에 K를 붙여서 KGX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인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는 얼마큼 만들었으면 그 양만큼 일정량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세제 혜택, 이런 혜택들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린 청정수소가 생산량이 확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방금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뭐 KGX 프로그램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소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소법. 예, 이 법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수소 도시, 수소 특화단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제도가 입찰 시장. 이걸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사주는 제도입니다. 발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킬로와트 그렇죠. 아워당 얼마다. 얼마가 있겠죠. 네. 이걸로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저렴한 가격을 쓰신 이제 사업자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2024년에 이미 이제 한 번 시행이 돼서 한국 남부발전에서 낙찰을 받아서 3척에 지금 이제 이 시설을 짓고 있고요. 대략 한 28년부터는 이제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최근에 이제 또 신설된 제도 중에서 수소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도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우 등급 매기듯이 예. 뭐 수소에도 등급을 매긴다는 게 좀 생소한데요. 깨끗한 순서대로, 즉 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급부터 이제 4등급까지 지금 나눌 수가 있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발전을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있고, 기업들이 보다 더 탄소 배출이 적은 고등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 유도하는 예. 그런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소 발전으로 전기를 쓰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소 경제를 우리 일상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려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면 내 관리비 고지서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답을 알려면 이 수소 발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집 문 앞까지 올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는 무언가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특징 때문에 우리 생활에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장점을 선물합니다. 첫째는 전기와 함께 나오는 열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는 생산된 열을 수요지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연료전지는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깨끗한 열을 그대로 모아서 우리 집 온수와 난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기도 쓰고 난방도 하는 그야말로 에너지계의 일석이조죠. 둘째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발전소는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저 멀리 해안가에 지어야 했지만, 연료전지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 친환경적이라 주거지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 자주 강조하는 개념 중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네 주유소 공터에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그 동네에서 쓸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에너지를 멀리서 배달해 오지 않고 수요지 바로 옆에서 전기를 만드는 분산형 전원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실질적인 이득이겠죠. 경제학적으로 이를 분산 에너지 편익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막대한 송전망 건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려면 거대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깔아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력 손실도 엄청납니다. 우리 동네에서 전기를 바로 만들었으면 이 국가적인 인프라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낮추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난방과 온수 비용 절감입니다. 실제로 일부 실증 사례에서는 연료전지에서 나온 열을 가구에 공급해 난방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를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 같은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수소는 버려지는 에너지 없이 가장 알뜰하게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의 진짜 주인공은 거대한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서 전기를 만들고 남은 열로 따뜻한 온수를 쓰는 일상의 변화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이죠. 수소가 국가 전략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가까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수소 경제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수소는 이제 먼 산업의 이야기가 아닌 내 지갑과 우리 동네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소 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그렇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수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해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는 우리가 버스나 아. 예, 트럭으로 맞아, 맞아.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 올해부터 수소버스를 거의 1,000대 이상 그리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한 대당 지원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가 보시는 것처럼 차량 주행 길이가 길고 차가 좀 무겁습니다. 네.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벼워서 너무 네. 문제라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에 들어가서도 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수소의 충전소도 우리가 많이 지을 필요가 없이 버스 차고지에만 지면 되니까 그러네요. 예, 와서 충전하고 또 한 바퀴 운전하고 돌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인프라 구성도 가능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버스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승용차 개념에서부터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수소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한데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가장 큰 장벽으로 어떤 게 있나요?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요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필요하다 이 정도 수요가 아니고요. 네네. 아, 이거 돈 주고 사겠다. 확정적인 수요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수요가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좀 가격도 비싼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걸 써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쓰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수소를 이제 쓰고 있는 여러 이제 사업체들,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유, 석유화학, 제철 이런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소를 사용하는 곳에서 청정 수소를 사용하도록 좀 의무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의 공공 조달을 통해서 좀 조달하는 이걸 통해서 수요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정적 수요가 있어야 이제 투자를 통해서 생산 시설, 저장 시설 여러 다른 인프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정책적 뒷받침도 돼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외식하면은 소고기 비싸잖아요. 수소고기가 비싸서 못 먹듯이 결국 이 수소도 가격 변수가 좀 큰 요인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 수소라는 것이 청정하고 깨끗한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이제 지역이라든가 기술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6달러에서 10달러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예, 네. 그린 수소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거 또는 블루 수소라고 하는 것이 뭐 작게는 1달러에서 한 3달러 정도가 됩니다. 킬로그램당. 벌써 네네네. 뭐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네네. 나죠. 거기다가 현재 지금 우리가 그래도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는 천연가스가 네. 동일한 열량이라든가 대비하면은 킬로그램당 1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초기의 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버스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예죠. 그래서 이제 적재조소의 인프라가 점점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그다음에 활용성이라든가 단가, 아까 말씀드린 원전의 기저부하를 흡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서의 수전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활용처가 생긴다면은 가격 변수라든가 활용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수소 경제 전략을 추진해온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또 잡아가야 될까요? 저는 크게 국제적인 부분과 국내적인 부분을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적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한 60개국이 지금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60개국이 다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 서로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을 하는 국가들이 저는 그래서 연결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가마다 역할 분담을 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나가서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하는 상부상조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국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수소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정부라는 거는 결국 시장을 만들거나 산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이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 환경, 또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이제 뛰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제도적인 측면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도 좋고 정책도 좋고 이런 밑바탕은 이미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다면은 이제 경쟁자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큰 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중국이 뛰어들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단순히 멀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면, 그다음에 해외 산업이라든가 많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도 필요하지만은 당연히 늘 강조하지만은 기술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고 주도권을 놓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올해 2026년이 수소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유가가 높아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석 연료는 위험하구나. 언제든지 이제 못 쓸 수 있고 비싼 가격에 쓸 수 있구나. 다시 말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수소가 예전에는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의제와 함께 이야기가 됐다면 이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되지 않을까. 2026년 이후의 세상에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정책의 변환기에 있습니다.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했고요. 2021년에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더 가속이 붙었습니다. 이제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책 방향을 좀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책의 새로운 방향들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나 산업이 더 빠른 속도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은 기술 패권국인 또 미국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수소를 바라보는 지표라든가 방향을 보는 것이 곧 우리의 기술적인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미국의 DOE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에너지부처럼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인데 거기 가면은 수소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인 숫자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소 1kg에 1달러가 가능하다는 수치를 거기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최종적인 2031년도가 그 일단 로드맵의 타겟이거든요. 예. 대략 5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극강의 어떤 기술적인 타겟을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이것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해서 바로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말씀대로 꿈의 그린 수소 1kg 1달러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략 방향에 맞춰서 우리도 해야 아까 말씀드린 중동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 그다음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이퓨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산업적인 주도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5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수송과 발전,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범용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가진 확장성은 정책과 산업계를 동시에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아낌없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과학 지식 플렉스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역사적인 장면 익숙하시죠?
그렇다면 인류의 이 위대한 도약을 이끈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수소였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우주라는 머나먼 공간으로 날아가려면 이 가벼우면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내는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나사가 그 혹독한 우주 비행의 파트너로 선택한 게 바로 수소였죠. 아폴로 11호를 쏘아올린 대형 로켓 세턴 5호,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로켓에도 이 천문학적인 양의 초저온 액화수소가 핵심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소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구를 떠나 저 먼 우주에서 생활해야 하는 대원들에게도 이 전기와 물은 생명줄이나 다름없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바로 수소 연료 전지였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우주선의 통신 장비나 이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만들고, 이때 부산물로 나오는 깨끗한 물을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알뜰하게 사용한 겁니다. 1969년 우주 비행사들을 달로 이끌고 그들의 갈증을 달래주었던 수소 기술. 이제는 지구를 지키고 우리 일상을 쾌적하게 바꾸는 착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학 지식 두둑하게 챙기셨죠? 지금까지 과학계 트렌드 세터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였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 하지만 아직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존재. 제가 오늘 느낀 수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가깝지만 좀 멀리 있는 당신? 뭐 이런 의미.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이런 네. 느낌인데, 먼 수소, 가까운 수소. 하지만 분명한 건 말이죠. 수소는 소중한 차세대 에너지원이다라는 점 분명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송국 스튜디오에 와 보니까 여러 스태프분들 또 우리 아나운서분들이 수고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보실 것 같아요. 수소 에너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만 네. 우리 소비자분들은 편하게 쓸 수 있는 친근한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아빠가 뭐 하는지 설명해주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았을 오늘 거예요. 이 방송을 꼭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빠 이런 거 한다. 예,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먼저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수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멀리 있지만은 가까이 있을 것 같은 건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학교를 이제 휴강을 하고 왔는데 학생들에게도 이 휴강이 결코 헛되지 않게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